한때 전 세계 콘텐츠 산업의 절대 강자는 누가 뭐래도 디즈니였습니다. 미키마우스와 디즈니 공주 시리즈, 픽사, 마블, 스타워즈까지. 사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IP 제국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디즈니는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린 시절 자체를 설계하는 기업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은 디즈니 영화를 보며 자라고 부모는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쓰고 어른들조차 마블 세계관과 스타워즈에 열광했습니다. 스토리로 돈을 버는 회사의 완성형처럼 보였고 실제로 한때 시가총액은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디즈니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콘텐츠 업계 사람들이 요즘 더 주목하는 기업은 의외로 닌텐도입니다. 심지어 디즈니보다 닌텐도가 더 미래형 콘텐츠 기업 같다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디즈니는 영화 OTT 방송 테마파크 캐릭터 산업 전체를 장악한 기업인데 닌텐도는 그냥 게임 회사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벌어진 흐름과 숫자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디즈니의 흔들림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확장성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블입니다. 한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는 현대 엔터 산업의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전 세계 흥행 수익 약 28억 달러를 기록했고 사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 프랜차이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공 이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세계관이 지나치게 방대해졌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확대를 위해 드라마와 스핀오프를 무리하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규 관객이 MCU를 이해하려면 영화 수십 편과 드라마까지 공부해야 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재미보다 숙제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논란과 스토리 완성도 하락이 겹치면서 마블 피로감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마블 영화 중 일부는 제작비 3억 달러 정도를 쓰고도 시장 기대 이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마블 이름만 붙으면 흥행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스타워즈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디즈니가 루카스필름을 인수하며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신규 3부작은 기존 팬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라스트 제다이 이후 팬덤 분열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기존 팬들은 스타워즈 특유의 신화성과 철학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신규 팬들도 기대만큼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타워즈는 여전히 강력한 IP지만 과거처럼 절대적 존재감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즈니는 점점 너무 복잡하고 무거워진 제국이 되어갔습니다. 스트리밍 경쟁 때문에 콘텐츠 제작비는 폭증했고 디즈니 플러스는 한동안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테마파크 역시 여전히 강력하지만 가격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미국 디즈니랜드 가족여행 비용이 수백만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방문객 증가율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디즈니는 거대한 몸집 때문에 오히려 민첩함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닌텐도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닌텐도의 전략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계속 만들겠다는 욕심보다 기존 클래식 캐릭터들을 영원히 늙지 않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1985년 등장한 마리오는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전 세계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커비, 젤다, 동물의 숲, 포켓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콘텐츠 산업에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며 예전 캐릭터가 잊힙니다. 그런데 닌텐도는 이상할 정도로 세대를 초월합니다. 아버지가 즐기던 마리오를 아들이 다시 하고 이제는 유튜브 쇼츠와 틱톡 세대까지 다시 소비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닌텐도 캐릭터는 단순 게임 속 존재가 아니라 세대 간 공통 언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완전히 폭발시킨 사건이 바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 시리즈였습니다. 2023년 개봉한 첫 번째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무비는 사실상 글로벌 콘텐츠 산업 전체를 흔든 수준의 성공이었습니다. 전 세계 박스오피스 약 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애니메이션 영화 역사상 최고 수준 흥행작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 흥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는 가족 콘텐츠의 본질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이전 작품 수십 편을 봐야 하고 캐릭터 설정도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오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형제가 모험하고 쿠파와 싸우고 레이스를 펼칩니다. 아이들도 바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엄청난 무기가 됐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내 어린 시절 캐릭터로 접근했고,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재밌는 캐릭터 영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세대를 연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갤럭시. 이 후속 시리즈는 닌텐도가 왜 무서운 기업인지 더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작품은 단순히 전편 성공 공식을 반복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닌텐도가 마리오 세계관을 어떻게 장기 프랜차이즈로 확장할지 방향성을 보여준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팬들이 열광한 부분은 우주 스케일 확장이었습니다. 기존 영화가 버섯 왕국 중심의 클래식 모험이었다면 갤럭시 기반 확장판은 훨씬 더 거대한 우주 세계관으로 확장됐습니다. 중력 반전 액션, 행성 단위 이동, 로젤리나 같은 인기 캐릭터 활용, 별 조각 연출, 우주 오케스트라 스타일 배경음악까지 단순 키즈 영화가 아니라 세대 공감형 SF 판타지로 진화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존 팬과 신규 관객을 동시에 만족시켰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닌텐도 팬들은 영화 속 작은 연출 하나에도 열광했습니다. 슈퍼 마리오 갤럭시 게임을 플레이했던 세대는 특정 BGM과 연출만 나와도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이들과 신규 관객도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균형이 엄청났습니다. 최근 디즈니와 마블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 팬만 만족시키면 신규 관객이 못 들어오고 신규 관객만 노리면 기존 팬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닌텐도는 둘 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 닌텐도 전체 생태계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화 공개 이후 다시 판매량이 급증한 대표 게임이 바로 슈퍼 마리오 갤럭시,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슈퍼 마리오 원더였습니다. 특히 슈퍼 마리오 원더는 클래식 2D 마리오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닌텐도는 영화 하나로 끝내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고 게임을 사고 굿즈를 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닌텐도 월드에 가고 유튜브 쇼츠를 보고 다시 게임 DLC와 차세대 콘솔을 기다리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건 단순 콘텐츠 산업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문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안에 있는 닌텐도 월드는 현재 일본 관광 핵심 콘텐츠 중 하나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오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 자체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닌텐도 월드를 위해 오사카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 올랜도와 할리우드에서도 닌텐도 월드 확장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닌텐도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절대 무기는 포켓몬입니다. 포켓몬 IP 누적 매출은 약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스타워즈, 마블, 해리포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수익 대부분이 영화나 게임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라 카드, 굿즈, 라이선스 상품 같은 생활 밀착형 소비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즉 포켓몬은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인프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중심에는 결국 닌텐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사실 게임 산업 역사 자체를 바꾼 제품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출시 당시만 해도 시장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성능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보다 약했고 하드웨어 스펙 경쟁에서도 밀렸습니다. 그런데 닌텐도는 그래픽 경쟁 대신 경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TV에 연결했다가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는 당시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닌텐도는 가족, 커플, 아이들, 캐주얼 유저까지 모두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현재 누적 판매량 약 1억 5천만 대로 추정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 중 하나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2와 닌텐도 DS에 근접한 전설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이미 출시된 스위치2 이후 시대입니다. 닌텐도가 스위치2 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비용 상승, AI 반도체 경쟁으로 인한 부품 단가 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까지 겹치며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게임기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고 오히려 인상 전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닌텐도를 단순 게임기가 아니라 가족용 엔터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부모들은 아이에게 단순 태블릿 대신 스위치를 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게임하고 친구들과 연결되고 마리오, 포켓몬, 젤다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닌텐도는 경쟁사 대비 폭력성과 자극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족 친화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시대의 닌텐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AI 시대가 올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검증된 감정 경험에 더 돈을 쓰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는 AI가 무한히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겠지만 사람들의 어린 시절 추억과 연결된 감정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승부는 누가 더 화려한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사람들의 어린 시절 기억을 가장 오래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느냐입니다. 디즈니가 무리한 확장과 복잡한 세계관 속에서 흔들리는 동안 닌텐도는 장인 정신에 가까운 고집으로 재미의 원형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시대의 가장 강한 기업은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을 가장 오래 점유하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